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산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초대 손님 오신다는 얘기죠? 아,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네네. 네네. 어제 당원 지금 오늘 아침에 이미 2만 명 넘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에요? 예. 그 소문의 진실이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네, 잠시만요. 바쁜 건 감사한 것이요. 예. 내가 지금 워낙 땀이 많기 때문에. 자,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용식이 눕고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예. 아프리카, 아프리카 TV의 그 창시자죠. 아프리카 TV를 만들어낸 인물, 그 나우콤. 주식회사 나우콤 전 대표 문용식 그 선배가 오늘 오기로 하셨어요. 이따 3시 반부터 그 초청 수다방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 전에 제가 해야 될 말들을 빨리 정리하려고 오늘 원래 이제 1시 반부터 방송을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목표는. 근데 미처 생각지 못한 복병, 우리 따님이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따님이 시험 기간에서 오늘 일찍 오셨네. 일찍 오신 우리 따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민이가 뭐 먹고 싶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못 맞추면 뭐 먹고 싶은지 맞추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나왔어 이러면서 딸이 하나다 보니까 이 딸내미가 엄마 알기를 아주 그냥 아니야. 우리 딸이 영민이 뭐 먹고 싶을까요? 그 다음에 그걸 못 맞추면 뭐 먹고 싶은지도 못 맞출 거면서 왜 나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계속 이제 딸내미가 요즘에 이제 뭐라 그러나 자기네 아빠가 이제 자기 아빠가 요즘에 맨날 도시락을 싸줘요. 맨날 도시락을 싸주는데 그 도시락이 이제 너무 좋은 거야. 지는 이제 학교 급식이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무상급식이고, 무상급식은 국가에서 관리 감독을 하니까 급식의 질이 웬만큼 보장이 됐나 봐요. 근데 고등학교 급식은 너무나 개판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학교 급식을 안 먹겠다고 지 멋대로 딱 신청을 해버렸어. 급식비 안 내는 급식을 안 먹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래놓고 엄마 아빠 모르게 지가 한 일주일 동안 그 분식으로 때운 거야. 분식으로 때운 다음에 일단 이제 그 다시 급식을 신청할 수 없는 시간이 되니까 공개를 한 거지. 애가 머리가 보통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급식 안 먹고 있다. 그래서 분식을 한 일주일 먹었는데 분식이 너무 질려서 분식 먹고 싶지 않다 이러는 거야.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더러 대책을 마련하라는 거지. 알았어. 그런데 우리 신랑이 그러는 거야. 보통 이제 엄마들은 도시락 싸는 거 되게 싫어해요. 딸이 만약에 도시락을 급식을 안 먹겠다 그러고 지 멋대로 도시락을 싸달라 그러면 아마 엄마들 중에 10중 8구는 몽둥이 들지 않을까 싶어. 근데 우리 신랑은 막 좋아하는 거야. 야호! 막 이러더니 드디어 이제 딸을 위해서 딸의 점심도 자기가 챙겨줄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날마다 이 도시락 반찬을 뭘 싸줄까가 그냥 너무 행복한 고민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도시락을 계속 정성껏 싸서 가니까 친구들이
너네 아빠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뭐 그 무슨 저기 비엔나 소세지를 이제 그 내가 사다 놨어. 도시락 반찬 해주라고. 나니 뭐 이렇게 썰어가지고 양파랑 볶아서 줄 줄 알았더니 그거를 저기 왜 이렇게 꽃처럼 네 겹으로 잘라가지고 그걸 기름 튀긴 다음에 그 이렇게 십자로 갈라진 사이사이에 케찹을 이렇게 한 방울씩 찍어가지고 그래갖고 도시락 반찬 싸줬대.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문어 모양으로 그걸 보고 친구들이 다 놀란 거야. 너네 아빠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 한 거냐고 다 놀래가지고 니네 아빠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딸을 위해서 그 새벽에 5시에 일어나고 도시락 싸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날마다 연구를 하면서 그런 아빠랑 경쟁을 해야 되니 내가 얼마나 괴롭겠어. 나도 나름 애써. 이 동네 새로 생긴 맛집이 어떤가, 그중에 배달이 되는 집은 어떤가, 배달이 되는 집 중에서 가장 맛있는 돈가스 집은 어떤가, 우동이 배달이 되나 안 되나, 기타 등등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아빠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딸은 늘 그 아빠의 무한 사랑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엄마가 시켜주는 건 그건 정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러나 내가 뭐 이렇게 해다 준 거는 그냥 뭐 웬만하면 그냥 뭐 먹을만해 뭐 이런 수준이지 뭐 이렇게 감동을 안 하는 거야. 얘가 그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때 가가지고 처음으로 학교 급식을 먹은 날 아빠가 우리 학교에 와서 밥을 해줘야 되겠어. 딸이 초등학교 들어갔고 그때 1학년 여름이었나 언제였나 이제 급식을 처음으로 먹고 온 날.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빠가 우리 학교에 와서 밥을 해줘야 되겠어. 딱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정말 당황했지요. 근데 얘는 이제 밥은 아빠 거만 먹어. 아빠 밥만. 아니면 이제 만약 아빠가 안 보이면 그 다음엔 이제 엄마한테 이제 사달라는 거지. 엄마가 정성껏 밥을 해줄까? 그러면 그러지 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좌우지간 이제 그 딸내미에게 오늘 점심을 챙겨주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도시락을 원래는 이제 12시쯤에 밥을 챙겨주려고 했는데 밤새워서 공부를 하고 시험 온 다음에 자기 1시까지 자겠다는 거야. 1시까지 잔다는 걸 중간에 깨울 수도 없잖아. 그리고 이제 1시까지 재운 다음에 1시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돈가스를 시켜줄까? 그래서 이제 어느 돈가스를 시키기로 했어. 그래갖고 이제 그 돈가스가 오길 기다렸다가 그걸 이제 밥을 먹이느라고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시켜서 먹이는데 이렇게 진땀을 뻘뻘. 우리 딸이 그런 거야. 아 엄마 고생이 많네. 그래서 오늘은 엄마가 이제 저기 바쁜데 자기 밥을 챙겨주느라고 고생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컸단 얘기죠. 많이 컸어요. 자 하여튼 제일 땀나는 순간은 그거야. 영민이 뭐 먹고 싶을까요? 그 엄마가 그래서 막 헤매고 있으면 뭐 먹고 싶은지 맞추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나왔어? 진짜. 예. 오늘은 그런 말 안 나오게 이제 뭐 먹을래 물어보면 꼭 그래. 뭐 먹고 싶은지를 맞춰보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오늘 묻지 않고 어떤 뭐 시킬까? 딱 했더니 이러더라고. 이게 앞으로는 뭐 먹고 싶은지 묻지 않겠어. 그냥 내가 무조건 이제 맛있는 걸 시켜서 그냥 주는 게. 예. 그게 내가 우리 족장님 우리 저기 조카 손주 저기 1년 동안 그 조카 손주한테 푹 빠져 있었잖아. 근데 진짜 얼마 전에는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엄마는 딸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딸 밥도 안 챙겨주냐고. 평상시엔 계속 아빠가 챙겨줬는데 그날만 아빠가 갑자기 늦게 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밥을 못 챙겨주고 그 일산에 가 있었는데 얘가 막 아무리 도대체 엄마가 돼가지고 왜 밥을 안 챙겨주느냐. 잔소리를 그러다 이제 저기 족장님 못 만나러 가. 족장님 만나도 그 저기 낮 시간에 돌아와야 돼.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애가 하나라서 그런다고. 우리 저기 여자 조카애는 우리 저기 재은이는 내가 그렇게 막 그 지네 엄마랑 나랑 그 애기를 이뻐해도 별로 셈이라는 게 없어. 둘째니까. 얘는 이제 혼자잖아. 태어나갖고 그냥 오로지 지만 물고 빨고 거기에 익숙해가지고 그 애기도 안 돼. 옛날에 5살 때 내가
동생을 가지려고 그 영민아 동생이 생기면 좋겠지 그랬어. 엄마가 동생 하나 낳아줄까 그랬더니 아니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동생 낳아줄까 그럼 절대 안 된다고 그러래. 그래서 뭐 그랬더니 그게 이제 3살이 별림반 4살이 달림반 5살이 햇님반이야. 근데 이제 햇님반 정도 되니까 세상 물정을 다 아는 애들이 들어온 거야.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딱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야 엄마가 동생 낳아줄까 물어보면 절대 낳아달라 그러지 마라. 그 순간 너는 찬밥 된다. 그래서 애들이 다 정보를 공유한 거야. 5살짜리들 모여 앉아갖고. 그리고 아 동생 자기 필요 없대. 그래서 못 낳았어요. 그래도 이제 생겨갖고 낳으려고 했는데 아기가 못 태어나고 뱃속에서 계류유산이 되고 8살 때 2번째로 또 동생을 시도했는데 또 계류유산 되고 그리고 이제 아 나는 내가 애를 여럿 키울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셨나 보다. 그래서 하나로 만족하고 키운대. 그래서 우리가 이고 다녔잖아 우리 딸을. 5살 때까지 안고 다녀가지고 그 5살 때까지 안고 다니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얘는 못 걸어요. 근데 우리 딸이 키가 워낙 컸어요. 키가 너무 커가지고 5살 때 7살짜리만 했어. 7살짜리만큼 큰 애를 그 안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얘는 못 걸어요 그런 거야. 그래도 그걸 아니에요 걸을 수 있어요 내려놓고 그래서 늘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그리고 나는 우리 딸 어렸을 때 한 번도 내가 앞에 가면서 애를 질질 끌고 가본 적이 없어. 언제나 내가 애를 앞에다 세우고 이렇게 앞에 손 잡고 앞을 보면서 애 앞에 위험한 게 없는지 보면서 애 걸음에 맞춰서 걸었지 내가 막 급하다고 빨리 가면서 애를 끌고 간 적이 없어. 만약에 그렇게 급한 상황이면 업고 뛰었지. 업거나 안고 뛰지 애를 질질 끌고 간 적이 없어. 그러면서 막 진짜 그 우리 딸내미를 그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그 우리 친척들이 그러는 거야. 내가 왜 우리 친척들은 우리 딸을 별로 안 안아줄까요? 그랬어. 그때 친척들이 그러는 거야. 애를 내려놔야 안아보지. 어. 그러니까 애를 땅에 내려놔야 자기네들이 안아볼 거 아니냐고. 어. 그 맨날 그렇게 안고 있는데 언제 남들이 안아보겠냐고. 애를 그렇게 키웠어요. 그게 정말 그 뭐라 그러나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키운 거야. 그런 우리 딸한테 국정원이 그랬을 때 내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 어? 그렇게 키운 우리 딸한테 국정원에서 그렇게 댓글질을 했을 때 내가 어땠겠냐고. 내가 그 DC나 이런 데서 나한테 악플 단 거는 그때까지 한 번도 고소하지 않았어요. 수백 명이 나한테 악플 달고 장난을 쳐도 모른 척 했어. 왜냐하면 이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악플러들이 있는 거다. 그게 인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야. 근데 내 딸 사진을 걸어놓고 그렇게 했을 때는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그때 DC인사이드에서 몇십 명을 고소를 했다고. 근데 일베에서 또 지랄해갖고 내가 일베를 또 몇백 명을 고소해버리고. 나는 내 가족을 건드리는 건 내가 안 봐줘.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건 넘어가는데 내 가족을 건드리는 거는 반드시 고소해요. 분명히 알아두세요. 내가 사는 이유야. 솔직히 난 옛날부터 내가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딸이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딸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건데 그런 내가 사는 이유를 건드렸다. 죽고 싶어 환장한 거잖아. 근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가 좀 방송이 파행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제가 이제 이 방송 컴퓨터를 새로 설치하는 날이에요. 방송용 컴퓨터. 지금 생방송용 컴퓨터가 이렇게 좀 불안정해가지고 다시 컴퓨터를 하나 새로 들이게 됐어. 그리고 요즘에 중계방이 2개가 생기면 2-3개가 생기는데 컴퓨터가 2대밖에 없으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 대를 또 지금 들어오는 날이야, 그날이. 그리고 이제 22일 날이 시상식인데 시상식이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입장을 하고 6시부터 본 행사가 시작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물론 나는 50등으로 가는 거지만 50등이라도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쫓아내지. 요즘에 가뜩이나 아프리카에 미안한데 아프리카에 막 미녀 역행방으로 참 그동안 많은 홍보가 되어 있었는데 내가 요즘에 참 주민번호를 어떻게 바꿔볼까? 보이는 라디오 역캠에 그냥 톡하니 막 상위권에 올라가니까 참 이를 뭐라고 말하기가 그래?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그 행사에는 이 시상식에는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시상식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날이 그 화요일 날이
예, 네. 화요일 날이 저기 좌익교수 국정원 직원의 첫 재판이 있어요. 어, 화요일 날 아침에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의 첫 재판이 있는 날이야.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재판에 참석을 하고 오전에 가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시상식을 가려면 아무래도 제가 그날은 22일 날은 이렇게 시사수다방을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재판하러 가면서 뭐 모바일 방송을 좀 하고 아니면 이제 재판하고 나와서 모바일 방송을 하든가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상식을 가는 걸로 시상식 가는 길 또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얼굴을 보여줄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음, 음, 음. 그래서 하여튼 저기 좌익 교수 재판에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 날은 제가 방송을 공식적인 수사방을 못 한다. 우리 정규 생방송을 못 하고 그날은 모바일 생방송으로 대체한다. 예.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무슨 얘기지? 그날은 화장하세요. 화장품이 없어. 예. 그 아니에요. 그 저기 강남인 것 같은데? 어. 그 어느 법정인지 어느 법원인지 모르겠다. 예. 그리고 아마 일반인은 못 들어갈 거예요. 국정원 직원이라서 일반인은 못 들어갈 거고 나는 이제 고소한 사람이니까 원고니까 나는 들어갈 것 같고 아니 강남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 지금 어느 법원 이름만 나왔고 어느 법원인지를 잘 모르겠네. 예, 제가 하여튼 그날 가면서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그렇게 좀 바쁘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23일 날, 23일 날은 우리 고상만 조사관님이 오십니다. 예, 고상만 조사관님이 오시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는 망치 부인의 길거리 수다방. 그래서 1시부터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방송을 한번 하고요. 예, 1시부터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파이낸스 빌딩이 그 파이낸스 센터 말하는 거죠? 예, 그 앞에서 방송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길거리 수다방으로 네, 그러니까 그날 망치 부인을 보고 싶은 분은 그 시간에 오셔야 돼요. 1시 정도에서 2시 전에 오셔야 망치 부인이랑 같이 다닐 수 있어. 아니면 절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 12월 5일 날도 많은 분이 문자로 망치 부인님 지금 어디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날 제가 문자를 보고 답을 할 만큼 그런 상황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고 싶으신 분은 1시부터 2시 사이에 저하고 도킹을 하셔야 저랑 같이 다닐 수가 있다. 망치 부인의 길거리 수다방을 같이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제가 방송할 때 그 방송 보고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 방송을 저기 데이터가 없어갖고 못 봤다 이러시는데 그럴 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러나 만약에 지방에서 올라오셨다면 근처에 이렇게 그 카페 같은 데 보면 와이파이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근처에 와이파이 존에 그 카페로 들어가시면 와이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서울시청에도 될 거예요. 시청에도 아마 와이파이가 될 거고 지하철에도 와이파이가 돼요. 예, 지하철에도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와이파이 존으로 들어가셔서 망치부인 방송을 찾아서 보고 따라오시면 좋겠다. 네, 라는 이야기고요. 파이낸스 빌딩이 그 저기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그거죠. 광화문 사거리 근처에 있는 그 저기 언론인 센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거기서 1시 제가 1시부터 있을 거니까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조금 있다가 이제 문용식 뭐 온라인 위원장이 오기로 했고요. 예, 그래서 공지사항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우리 족장님을 위해서 선우님 족장님을 위해 가지고 돌복을 보내주셨어요. 한복을. 애기 한복인데 너무 정성스럽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한복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잘 받았다. 예, 라는 말씀 이 시간 빌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정말 그 온 식구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 한복을 보고. 예. 자, 그렇다라는 이 말씀까지. 아니야, 복잡해. 꺼내기가 복잡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고, 예. 나중에, 나중에 한번 저 입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사진 찍어서. 자, 그래서 바쁘다. 19일, 오늘은 문용식 그 온라인 위원장 초청 생방송, 내일 모레는 그 민중 총궐기 대회 때, 모바일 길거리 생방송. 나는 총궐기 참석하는 거 아니야? 길거리 생방송 하러 가는 거지. 그 다음에 22일 날이 좌익교수 재판과 그 다음에 그 시상식이 있고 23일 날이 고상만 조사관 초청 생방송이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신없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 돌복 보내주신 시청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예.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저께 방송 중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어저께 제가 그 국회의장, 이 정의와 국회의장이 전두환 꼬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었더라고요. 예. 국회의장이 전두환 꼬봉이었던 건 맞는데, 그게 정의와 국회의장이 아니라, 강창희 국회의장, 요 전 때 국회의장이, 전두환 꼬봉이었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사 출신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의장이 바뀐 걸 몰랐어요. 예, 의장이 바뀐 걸 몰라가지고, 그것이 그것인 줄 알고, 그래서 그동안에 뭐 박근혜랑 막 대립하는 척을 할 때, 순쇼라고 내가 막 그랬거든. 근데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내가 얘기하는 게 100% 맞지 않다고. 꼭 확인해야 된다고.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채팅창으로 알려주셨어요. 그 정의화는 의사였는데 어떻게 꼬봉이었냐.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강창희 요 바로 전 때. 그러니까 이 국회의장이 2년씩 번갈아서 한대.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전반기 국회의장이 전두환 꼬봉이었고 지금 후반기 정의화는 그 전두환 꼬봉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지, 의장이 됐는지 모르겠어. 완전히 이 박근혜파가 압승하는 분위기인데, 박근혜파가 압도하는 분위기에서 그 정의화라는 국회의장이 어떻게 국회의장이 됐는지,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소신있게 맞서고 있는 건지, 이제 관심이 생겼어요. 예, 정의화라는 국회의장한테, 그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강창희 의장한테 정의화 의장한테 박근혜 정부에서 너무나 버르장머리 없이 그 직권상정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가 지금 뒤집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가 지네 아버지한테 배운 게 국회고 나발이고 그냥 지 꼬봉인 줄 알아. 지 종부리듯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회의장한테 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직권상정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야.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도대체 대통령이 국회를 뭘로 하냐 이래서 지금 논란이 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의화 의장이 내가 이제 그렇게 하고 보니까 모든 게 새롭게 보이더라고. 정의화에 대해서 막 어떤 언론에서 막 그 새로운 리더십 막 띄울 때 지랄들 하네 그랬어. 그게 전두환 꼬봉인 줄 알고 그런 거야. 근데 꼬봉이 아니야. 그렇다면 정말 여당에도 새누리당에도 인간다운 인간이 하나는 있구나. 새누리당에도 사람다운 국회의원이 한 명쯤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 정의화라는 의장에 대해서 이 응원을 보낸다는 거. 예, 어저께 전두환 꼬봉이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잘못 알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그동안에 직권상정을 계속 거부하는 활동을 해오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고 앞으로도 줏대 있게 끝까지 직권상정을 거부해달라라는 당부의 말씀, 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냐, 국회의장. 또 뭐 할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밤에 낭보가 좋은 얘기죠. 그죠? 예. 지난밤에 아주 그냥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어제부터 온라인 입당이, 예, 뭘 또 실검까지 올려줘. 그건 좀 오바야. 그 어젯밤에 어제부터 새정치연합에서 온라인 당원 모집을 시작했는데, 그 온라인 당원 모집에서 그러니까는 오늘 오전에 보니까 벌써 2만 명, 예, 2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져 왔는데요. 새정치연합 온라인 입당 하루 만에 2만 명 돌파. 동시 접촉자 수가 많아 사이트 한때 지연되기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온라인 입당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입당 신청자가 2만 명을 돌파했다. 문용식 새정치민주연합 디지털 소통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온라인 입당에 본물이 터졌다며 1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통해 입당을 받은 결과 만 하루 만인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2만 12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는 수치상으로도 전례가 없던 일로 오전 한때 동시 접촉자 수가 많아 사이트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온라인 입당 캠페인도 벌어지고 입당 인증샷 게시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총선에서 패배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생기면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한 뒤 온라인 입당 홍보를 위해 문재인 대표 및 지도부와 함께하는 온라인 입당자 환영 단체 영화 관람, 10,000번째 입당자 환영 이벤트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10,000번째가 문재인 대표하고 둘이 점심 먹는 거라며? 10,000번째 입당한 사람한테 그 문재인 대표가 밥 사는 거라며? 대전? 대전 사람이야? 좋겠다. 보도를 접한 정청래 최고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왜 이렇게 2002년 노무현의 눈물이 오버랩되는지 대통령 후보직을 내놓으라는 공격에 희망 저금통으로 지켜주셨던 국민들처럼 이라고 감격을 숨기지 못했다. 그냥 좋겠다고. 문재인 대표랑 밥 먹으니까 좋아? 남자래 여자래? 그 10,000번째 그 사람 남자래 여자래? 좋겠다. 안 부러워. 전혀 안 부러워. 그럴 수도 있지. 안 부럽다니까? 이쁜 여자면 어떡하지? 이쁜 여자면 어때? 에? 왜 허수아비를 불러 여기서? 아니 이쁜 여자랑 문재인 대표가 밥 먹는 게 나랑 무슨 상관 있어? 왜 허수아비를 왜 불러? 여보, 저는 언제나 당신만 사랑해요. 이 못된 잡스러운 이 종자들이 이간질을 시키지만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시죠? 예. 남자래? 이쁜 남자? 그래? 알았어.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야당에 이제 새로운 입당 러쉬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일단 이제 오면 물어봐야 되겠다. 지역별로 어느 정도 입당되고 있는지. 예. 2만 번째는 정청래 의원이랑 밥 먹는 거고, 22,222번째는 정세균 의원, 25,000번째는 김광진, 3만 번째는 진선미.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이벤트? 그래. 밥 많이 먹어라. 많이 먹고 배탈 나라. 좋겠다, 니네들은. 예. 안 불어. 하나도 안 불어. 예. 자, 김광진 의원은 찜질방에서 같이 찜질방 간대? 그렇구나. 알았어. 나는 한 10만 번째 당원 입당하면
10만 번째 입당한 사람은 초청 생방송할게. 10만 번째 당원하고 이제 저기 초청 생방송할게요. 예. 아니야. 근데 그럼 10만 번하고 그 10만 번째는 막 경쟁이 치열하겠구나. 그지? 10만 번째는 또 막 서로 저기 이벤트가 많을 거 아니야. 그래. 그러면 99,999번째 그 저기 입당한 사람이랑 도대체 그 어떤 마음으로 입당했냐 뭐 이런 초청 수다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났을까요? 잠깐만 뭐 내가 하나 적어놔야 돼. 오늘 왜 이렇게 바쁘냐? 택배가 많이 오지? 좀 택배가 이상하게 많이 와. 오늘. 왜 그러지? 예. 하여튼. 자, 잠깐만. 자, 지금 이제 저 택배가 와야 되기 때문에, 최재성 불출마, 그 다음 소식이네요. 예, 그 다음 소식은 최재성 불출마? 최재성 불출마 선언, 다른 중진들에게 불출마 압박, 새로운 인재들과 도전하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 친노 3선인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큰 변화에는 더 큰 헌신이 필요하다. 제가 가진 것부터 내놓고 헌신으로 혁신하고 헌신으로 통합하겠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어떤 분이 누룽지를 보내셨어. 자, 총무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키긴 쉬우나 바꾸긴 어렵다며 우리의 구성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혁신의 과정은 글자 그대로 살가죽을 벗기고 새살이 돋아나도록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며 자신의 불출마가 새 인재 영입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 시대정신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당으로, 수권에 발돋움하기 위한 미래 정당으로, 새로운 인재들과 함께 도전하는 정당으로 바꿔야 한다며 새로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과거의 것을 비워야 한다. 헌신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라며 우회적으로 다른 중진들에게 용태를 압박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 남양주 시민들에게도 38살 무명의 정치 신인을 보듬어 오늘까지 키워주신 그 세월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정치 혁신과 더 자랑스러운 삶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돌아갈 배를 불태우고 밥할 솥을 제 손으로 깨트린다. 라는 분주 파부의 정신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로써 불출마 선언을 한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성곤, 신학용 의원에 이어 3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문재인 대표의 핵심 측근인 최재성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다른 중진들에게도 불출마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중진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래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 뭐라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번에 이 온라인 입당 부분 있잖아요. 그 온라인 입당이 가능해질 거라는 얘기를 우연히 언뜻 듣긴 들었는데 그게 이쯤에 딱 되는지는 몰랐어. 근데 사실 이렇게 온라인 정당이 이렇게 준비되는 걸 알고 안철수는 탈당했을까?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 그렇게 썼더만 IT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 당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당을 떠나자 온라인 입당이 가능해졌고 온라인 정당이 되고 당원이 급증하고 있다. 예, 그런 트위터에 그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용식 오빠한테 물어보고 싶어. 이게 일부러 이 타임에 터트린 거냐? 어? 일부러 이 타임에 안철수 탈당한 다음에 터트린 거냐?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 시스템이 완료되는 그 시점은 미리 정해져 있었을 거라고. 미리 이렇게 정해져 있었을 텐데 그 시점을 안철수가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 그 김을 빼려고 그랬을까? 어쨌거나 분위기가요.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 또 싫어하는 얘기지만 나는 정말 이게 사람의 계획이 아니란 생각이 드는 거야. 안철수가 몰랐다면 참 몰라서 안 된 거고, 알고 일부러 김 빼기 하려고 한 거였다면 못 된 거고, 그게 진실이 뭔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안철수의 탈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한 2주 전부터 2, 3주 전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돌았으면서 분위기가 막 모아진 거 아니야. 그죠? 분위기가 막 안철수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분노로 막 모아진 상태에서 이 온라인 입당이 딱 터지니까 이게 온라인 입당으로 막 그 분노가 표출되는 분위기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는 사실 그래요. 만약에 이미 계획은 되어 있었고 뭐 안철수의 측근들은 알았고 그래서 일부러 김 빼기 위해서 나가자라고 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사실 안철수로 나가자 한 사람들이 솔직히 여러분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아니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철수 지지율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되게 높게 나왔었대. 내가 그래서 여론조사가 여러 조작기관이라고 그러는 거야.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안철수의 어떤 기자회견 그게 뭐였더라? 혁신전대였나? 혁신전대 그러니까 11월 그 11월 마지막 주 29일 날 기자회견 하잖아. 11월 29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철수에 대한 뭐 여론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안철수가 김영삼이 죽기 전까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죽기 전까지는 그 안철수의 그 여론이 나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소위 한 25일, 22일, 11월 22일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안철수 여론이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안철수는 29일 날 당당하게 이제 그 탈당의 명분 쌓기를 한 거야. 그래서 29일 날 혁신 전대를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아니면 탈당하겠다라는 이제 한 방을 날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일 날 13일에 탈당한 거잖아요. 2주 만에. 그러니까 그 2주 동안 그러니까 2주 만에 이렇게 뒤집어진 게 내가 볼 때 안철수 측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 왜냐하면 분명히 22일까지의 여론은 안철수에게 나쁘지 않았어. 그리고 문재인에게 더 불리했고 분명히 그랬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죽고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과거가 드러나면서 박정희와 더불어서 박정희하고 싸웠던 그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 사실 나도 잘 몰랐거든요. 나도 70년대 김영삼이 어떻게 싸웠는지 잘 몰랐어. 그 김대중 김영삼이 어떻게 싸웠는지 나는 87년부터 봤기 때문에 그 전에는 몰랐는데 그 과거가 드러나면서 온 국민의 마음속에 민주화의 열망이 생긴 거야. 나는 이게 참 대단해. 김영삼 대통령이 죽었다고 왜 갑자기 그렇게 그 민주화의 열망이 그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불지펴졌을까?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그 불이 댕겨진 거야.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 그리고 박정희와 김영삼의 싸움, 그리고 이 박근혜의 그 역사 그 왜곡시키기 국정교과서 이런 게 막 복합적으로 터져버린 것 같아요. 터져버리면서 그 불똥이 안철수한테 간 거야. 지금은 야권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명하게 김영삼의 죽음으로 박근혜에 대한 반감이 국민들에게 선명히 잡힌 거야. 그러면 박근혜의 독주를 막아야 된다라는 명제가 쓰고 그 명제를 위해서는 야권이 하나의 강한 야당이 돼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유도가 되고 그런데 안철수가 사고를 친 거야. 그러자 그 역풍이 분 거예요. 엄청난 역풍이 불면서 사실 안철수 입장에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 그 불과 한 달 사이에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김영삼의 죽음, 그 다음에 이 12월 5일에 민중 총궐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분위기가 이 문재인에 대한 측은지심과 그 다음에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기 시작하는 거야. 무섭게 결집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그 안철수의 탈당이 안 돼야 한다라는 여론이 지난 한 주간에 굉장히 많이 모였던 거야. 그런데 이제 안철수가 딱 탈당을 진행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조선일보도 당황한 것 같더라고. 왜 쟤네들이 20명이 이번 달까지 탈당한다고 해서 떠들었냐면, 국회에서 20명 이상이 탈당을 하면 그게 교섭단체라는 게 돼요.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20명이 동의해야 법안도 상정이 되고 법안도 제출이 되고 그래. 그래서 국회에서 2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병호가 이번 달 말까지 20명이 탈당할 거라고 막 설레발을 쳤고, 그러면서 막 초기에 3명이 탈퇴한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탈퇴할 거다라고 막 분위기를 띄웠는데, 웬걸? 지금 3명, 이 3명 중에 문병호 말고 2명은 당무 감사를 거부했다는 거야. 그 당무 감사가 뭐냐면 공천을 위해서 그동안 제대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당에서 조사하는 건데, 그걸 거부했다는 거야. 왜일까? 하여튼 그 당무 감사를 거부하고 버텼던 게 그 2명이래요. 유성엽, 황주홍이. 응. 그 아마 그 당무 감사를 받으면 안 되는 뭔가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2명, 어차피 이제 자기네들은 이 새정치연합에서 공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 모양이야. 왜 당무 감사를 거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무 감사를 거부했던 두 명과 그 안철수의 비서실장 문병호, 이 셋이서 지금 오늘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뭐라고 썼느냐 하면, 안철수 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인다. 조선동아에서 안철수 신당이 교섭단체를 꾸리기는 어려울 걸로 보인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어젠가 오늘인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예상치 못한 거야. 지네들이 막 언론에서 띄워주면 안철수를 막 밀착 취재해갖고 안철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역풍이 불고 있어요. 나는 이 부분이 참, 이게 사람의 계산으로는 아마 지금 새정연도 당황하고 있을걸? 새정치연합도 안철수도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진짜 신기하게 9월달 그 국정교과서에서 시작돼. 그 국정교과서를 시작할 때 그때 뭐 리얼미터를 비롯해갖고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보수가 결집해서 새누리당에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다 막 예측했잖아. 그죠? 그랬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풀려가고 있다니까. 지금 아마 새정치연합도 당황하고 있을걸? 여기까지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야. 예. 그 김한길은 아마 끝까지 안 나갈 겁니다. 예. 김한길은 끝까지 남아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령 뭐 선거대책본부를 해체시킨다든가 그럴 사람이지. 지난번 대선 때 당 지도부를 해산시킨 사람이잖아, 김한길은. 그러니까 아마 지금 탈당해서 안철수 신당으로 가는 것보다, 그리고 이미 김한길이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김한길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보를 보이기보다 당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수석거려가지고 계속 문재인 발목 잡기, 그리고 이제 총선 앞두고 결정적 시기에 사고치기, 뭐 이런 걸로 선거 방해 쪽으로 집중하지 않겠나, 예, 라는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볼 때는 정말 이상한 흐름이야. 내가 그 9월 달에 그랬잖아. 앞으로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뭐 박근혜가 국정교과서 이후로 국정교과서 때문에 자기 무덤을 파게 될 거다. 그리고 박근혜 아버지까지 부관 참시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요, 저도 솔직히 분위기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솔직히 내가 말하면서 명령을 받으니까 내가 하긴 하는데 솔직히 안 믿은 거야. 에이 설마.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는 정말 그 국정교과서로 역풍이 불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민주화의 열망이라는 게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세월호 청문회는 또 이때 하는 줄 알았냐고. 솔직히 세월호 청문회에 대해서는 난 전혀 몰랐어. 시작한 다음에 알았어요. 세월호 청문회가 이쯤에 이렇게 자리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고 나서 지금 온라인 입당이야. 아니 이게 각자 벌어진 일이잖아. 각자 벌어진 일이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새정치연합을 돕고 싶은 마음도 없고 별로 안 좋아해. 세정연은 세정연대로 세월호 유가족들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고 있고 모든 일은 다 각자 벌어진 거야. 김영삼이 죽고 싶어 죽었겠어? 김영삼 대통령 갑자기 죽은 거잖아. 김영삼 대통령은 갑자기 죽었고 그 다음에 세월호 청문회는 우리들도 모르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고 온라인 입당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안철수가 탈당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다다다다 마치 무슨 누가 준비한 일정마냥 만자 떨어지는 거야. 거기에다가 박근혜가 그 국회에다가 그 시비를 건 거 아니야. 국회를 아주 지 종부리듯이 명령했다가 거절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생기고 아니 이게 무슨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세요? 모든 일들이 다 각자 자기 색깔로 자기 일들을 진행해 온 거야. 박근혜는 박근혜의 품성대로 정의와 의정은 정의와 의정의 품성대로 세월호 유가족은 세월호 유가족대로 그 다음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그것도 있었지 지난주에. 그러네. 한상균 위원장이 잡혀가는 장면이 굉장히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어. 뭔가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거 진짜 내가 볼 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벌어지고 있어. 10월 12일 박근혜 국정교과서 발표.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0월 그 중순에 뭐 국정교과서로 굳히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역풍이 불었는데 얘네들이 그 역풍을 가라앉히려고 뭐 유관순 광고했잖아. 유관순 광고하고 검정교과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하다가 그게 번번이 다 깨지는 게 11월 초까지야. 11월 중순까지 얘네들이 한 달 동안 하다가 11월에 얘네들이 뒤로 국정교과서에서 빠져요. 국정교과서 얘기가 싸움이 불리하다. 그래서 11월에 어떤 다른 그 이슈를 던졌어. 다른 이슈를 던졌는데 그것도 안 먹힌 거야. 그죠? 그것도 안 먹힌 상태에서 11월 14일 날 그렇지. 11월 14일 날 민중 총궐기가 있고 그 다음에 폭력시위 논쟁을 일으켰단 말이야. 폭력시위 논쟁으로 이 땅의 민주세력을 완전히 말아먹으려고 공안통치를 간다라는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정교과서에서 밀린 게 폭력시위 논쟁으로 그러니까 우리 전체 민주대우가 위기였어요. 14일에. 그런데 그때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거야. 쟤네들의 그 치밀하게 준비된 폭력시위 논쟁에 대해서 백남기 농민이 임마누엘이란 이름의 성도가 그 쓰러져서 12월 5일까지의 그 위기 국면에서 그 백남기 농민이 침대에서 박근혜를 이긴 거야. 침대에서 박근혜를 이긴 거야. 백남기 농민이 공안 통치에 대한 명분을 막아주고 있었지. 그 와중에 결국 폭력 시위 논쟁이 과잉 진압이라고 딱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그쵸? 내가 기억하는 게 맞지? 그래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그 11월 18일까지는 폭력 시위 논쟁이 강했어. 그런데 18일, 19일을 넘어가면서 과잉 진압이었다라는 여론이 더 많아지게 돼요. 11월 10일, 그러니까 20일부터 과잉 진압이었다는 여론이 많아지면서 폭력 시위 논쟁이 수그러드는 와중에 김영삼이 서거를 해. 그러자 얘네들이 김영삼의 적자라 그러면서 새누리당 김무성과 막 나와가지고 설레발을 쳤는데 거기서 또 역풍이 불어. 그래서 김영삼의 적자라고 얘기하면서 김영삼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김무성과 그 일당들아 막 이러면서 막 역풍이 불어버린 거 아니야.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과거 행적, 박정희와 어떻게 싸웠는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러면서 국민들이 박근혜는 안 되겠다 이런 입장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랑 싸워 이겨야 되는데 문재인이 물러 터져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저거 믿고 어떻게 우리가 총선을 치르나 이러고 막 문재인을 욕하고 있었는데 그건 문재인더러 강해지란 뜻이었는데 이 새끼들이 그때 나온 얘기가 11월 13일 14일 날부터 한 게 문재인 지지율 5%,
문재인의 호남 지지율 5%라면서 그때부터 안철수의 그 탈당을 준비한 거야. 11월 그 중순부터 안철수 탈당을 언론은 준비한 거야. 막 붐업 시켜주면서 문재인 지지율 5% 이러면서 분위기를 띄웠는데 그만 호남에 물어보겠다. 호남 사람들한테 내가 문자를 보내라 그랬잖아. 기억나죠? 호남 지지율 5% 못 믿겠다. 진짜냐? 호남 사람들 지금 10명 중에 9명이 문재인 욕하냐? 이러면서 내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호남에서 문재인 지지율 20% 이상이다.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문재인 호남 지지율 5% 뻥이 거기서 이제 금이 가버린 거야. 거기서 금이 가버리고 흔들려버린 상태에서 백남기 농민 사태 터지고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민주화의 열망이 살아나게 되고, 근데 거기에 안철수가 문재인한테 혁신전대를 왜 안 하는데 이러면서 들이댔는데, 이게 혁신전대라는 게 전당대회라는 게 준비하는데 최소한 2-3달은 걸리는데 그 전당대회 하다가 그럼 선거 끝난다는 얘기 아니냐 이러면서 혁신전대에 대한 확 반대 여론이 만들어진 거야. 역풍이 불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안철수에 대한 그 비난이 확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이 안철수가 오판하게 한 거야. 계속해서 안철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둥, 호남에서 안철수 지지율이 문재인하고 비등비등하거나 더 높다는 둥 계속 바람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12월 13일에 대대적으로 그 탈당 선언을 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마치 준비된 것처럼 세월호 그 청문회가 열렸고, 그 세월호 청문회에 열받은 이 소위 이제까지 한 번도 정당에 가입해 본 적이 없고 투표 한 번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정당 가입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제가 지금 어떤 벌어진 사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제가 지나치게 저의 주관으로 보는 건가요? 제가 볼 때 10월 12일부터 오늘까지의 역사가 지난 두 달 5일 동안의 역사가 제가 볼 때 그랬어요. 65일 동안의 역사가. 강남 댓글 부대, 그렇지. 그 와중에 또 강남 댓글 부대가 터졌어. 그러네 진짜. 김영삼 대통령으로 인한 민주화의 열망, 그 다음에 세월호 청문회, 그리고 강남 댓글 부대.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문에 간신히 묻었던 국정교과서에 대한 역사 바로 세우기, 이게 또 살아난 거 아니야. 아니 이게요, 여러분은 이게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들의 계획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 모든 일은 각자 벌어졌어요. 모든 일은 각자 벌어졌는데 그 각자 벌어진 일이 정말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겠어. 이게 믿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렇잖아. 완전히 아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차마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 얼마나 신기해. 이게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계획으로 이렇게 되는 거면 이렇게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니까? 뭐 하나 빈틈이 없잖아. 그지? 어떤 빈틈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스토리에 지금 이렇게 벌어진 일에 그 빈틈이 보여요? 뭐 하나 부족한 거 있어요? 김영삼의 죽음으로 민주주의와 역사 바로 세우기, 그 다음에 이 백남기 농민 때문에 폭력시위 논쟁은 순식간에 강경 진압 비난으로 돌아갔지. 거기다가 그 한상균 위원장이 그렇게 단호한 모습으로 다시 머리띠를 두르고 잡혀가는 모습에서 결연함을 보여주고, 그 와중에 안철수가 탈당을 했는데 세월호 청문회, 그 다음에 이 온라인 입당, 그 와중에 좌익교수 기소. 이거 누가 일지로 정리 좀 해봐. 가만있어 봐. 우리 같이 일지. 그러니까 우리 빨리빨리, 지금 시간이 없지만 정말 이 10월 12일부터
10월 12일부터 벌어진 일을 우리 일지로 정리해 보자고요. 이 특별한 2015년 11월, 예, 2012년 11월의 역사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고. 10월 12일, 10월 12일, 국정, 아니야, 이 얘기는 망치부인 얘기부터 시작해야 돼. 9월 17일, 9월 17일인가 18일인가, 국정원 고소, 국정원 고소한 망치부인 패소. 좌익교수가 국정원 직원 근거 없어. 이런 발표가 나죠. 예. 9월 17일에 그 국정원 고소한 9월 17일인가 정확한 날짜 쓰자 이거. 역사니까 정확히 벌어진 날이 그날이 목요일인가 금요일이었어. 금요일이었나? 18일이다. 9월 18일. 예. 9월 18일 그 국정원 고소한 망치부인 패소. 이게 17일이에요, 18일이에요. 내 기억에 목요일인가 그 금요일인데 하여튼 이 18일 경이야. 이게 뉴스가 나와. 이게 또 메인에 떴어. 그리고 나서 10월 12일로 갑니다. 10월. 그럼 망치 부인을 막 모욕 주기 위해서 망치 부인을 모욕 주기 위해서 그 망치 부인 패소를 막 메인에 띄웠잖아. 쟤네가. 메인에 띄웠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 그렇지. 여기부터 해야 된다. 이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들, 좌익교수 입증 나서.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좌익교수 11월 며칠에 기소됐지? 7일인가? 11월 7일경이 좌익교수가 기소된 게 언제인지 찾아와 주실래요? 11월 초 기소. 11월 며칠에 기소가 됐어. 자, 우리 지금 역사를 쓰는 중이야. 며칠에 기소됐는지. 결론. 좌익교수가 기소된 날. 그게 언제예요? 거칠게 빨고 싶다. 미안해. 네 마음은 참 말은 고마운데 이게 실정법 위반이라 우리 변호사가 널 고소할 거야. 자, 혹시 좌익교수가 기소된 게 26일. 어머, 26일이구나. 일단 26일 기소까지 보고, 자, 12월 12일 박근혜 국정교과서 발표. 그 다음 그 주간에 10월 언제까지 10월 며칠까지였더라. 막 목이 탄다. 10월 15일까지 10월 15일 교과서 찬성 여론 우세 여론조사 발표. 그리고 10월 16일에 망치부인 선언. 거짓말 마라. 여론조사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 높다. 선언. 10월 17, 18일에 미디어 오늘 여론조사 결과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 높다 발표. 이거 진짜 역사지? 맞지? 진짜 이랬지? 맞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힘이 국정교과서 반대 분위기로 돌아가요. 그러자 이제 얘네들이 언제까지 11월 13일경까지 11월 13일까지 얘네들이 이제 아젠다를 바꾸는 거야. 뭔 얘기가 나오냐면 문재인 호남 지지율 5% 발표. 이때 망치 부인이 거짓말 마라. 호남 조사하자 선언.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11월 15일경 그 저기 뭐예요. 문재인 호남 지지율 20%대라고 발표. 11월 15일에 문재인 호남 지지율 20%대라고 발표. 그래서 이 그 안철수를 띄우기 위한 이게 이제 저기 뭐예요. 작전이 여기서 또 한 번 어긋나는 거야. 아, 나 이거 하지 말까? 이러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쟤네들이 우리 집에다 테러한 거 아니야? 20%다라는 발표가 나오죠. 그리고 아니야 14일이다. 요게 12일 14 잠깐 날짜가 12 13 그리고 11월 14일 민중 걸기 대회. 이때 그 저기 뭐예요. 새누리당의 작전. 그랬는데 백남기 농민 그 뇌사 상태. 이래서 과잉 진압 여론 우세해짐. 이거 지금 여러분 나 쓰면서 지금 소름이 막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이제까지 거칠게 또 빨고 싶어. 그래 네 마음은 내가 참 이해하는데 네가 그 실정법 위반이라서 우리 저기 법원에서 만나. 요거 캡처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백남기 농민 뇌사 상태로 과잉 진압 여론이 우세해짐.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쟤네들은 뭘 했어요? 한상균 민주노총 죽이기. 여론몰이를 합니다. 그러나 12월 5일 2차 민중 걸기 대회에서 평화 시위 인증. 그래서 경찰이 평화 시위를 인증해 버리면서 과잉 진압이 다시 한번 확증이 된 거야. 이러고 난 다음에 그 한상균 위원장이 7일에 들어가는 거죠. 7일에 스스로 잡혀가죠. 11월 7일 12월 7일에 그 김영삼 서거 며칠인지 얘기 좀 해줘봐. 12월 7일 한상균 위원장 체포. 김영삼 서거가 며칠이었어요? 11월 22일. 그래. 11월 22일 김영삼 대통령 서거. 이때 새누리 의원들 적자론 주장. 이게 개박살나는데 적자가 면회 한번 안 오냐. 여기에 대해서 김현철 적자가 면회 한번 안 오냐. 한마디로 잡아버리죠. 그러면서 그
김영삼의 민주화 운동 과정이 재조명되면서 박정희 독재 재조명, 그러면서 또 이 뭐가 됐어요? 역사 바로 세우기 그 업적이 재평가되면서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 더 우세해짐. 그지?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 우리가 지금 제대로 정리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일단 여기 들어가서 이걸 올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엄청난 작업이야. 이거 지금요, 우리가 지금 미처 상상도 못했던, 미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기록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이제 더 우세해졌어요. 자, 이러자 12월 초부터 그러니까 12월 20 그때 여기 이제 저기 나가는 거야. 11월 29일 안철수 혁신전대 요구 기자회견. 국민들이 네티즌 대동단결 안철수 비판, 그죠? 이때였죠. 안철수에 대해서 일제히 욕한 게 이때 아니야? 네티즌 대동단결에서 안철수를 비판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12월 초부터 12월 1일부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죽이기 여론몰이. 그래서 조계사에서 막 끌어내리고 막 이런 게 다 이때 벌어지잖아. 그죠? 그 조계사 교인들이 그 얘기 아시죠? 그 저기 한상균 위원장을 끌어내려고 했던 조계사 신도가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조계사 신도회 사건이 벌어진 게 이때부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5일에 이 2차 민중걸기가 평화 시위를 인증하고 과잉 진압이라는 것이 확증이 되면서, 그리고 그때가 언제였냐? 12월 3일 저녁이었죠. 12월 3일 저녁에 법원 민중 총궐기 경찰의 불허 방침 철회 판결. 와, 그지? 그리고 아까 그 11월 26일에 11월 26일에 좌익교수 기소, 29일 12월 1일 이렇게 이제 갑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12월 7일에 자진 출두하는 한상균 위원장 체포.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이게 벌어진 상황에서 지난주 10일 날 뭐가 있었지? 별 특별한 일은 없었죠. 이걸로 지금 이제 민주노총 결연한 의지를 다지게 되고, 이 와중에 12월 13일 안철수 탈당 기자회견. 여기에 대해서 비판 댓글 화산처럼 분출. 그리고 나서 12월 14일부터 16일 세월호 청문회. 12월 16일부터 새정연 온라인 입당 하루 만에 2만 돌파. 맞죠?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음 검색어 1위예요. 빠진 거 있어요?
예. 이거 지금 빠졌어요? 그리고 그 문재인의 선언이 15일이었나? 문재인이 돌아와서 사직생의 각오로 뭐 하겠다. 요게 언제야? 16일? 응. 뭐란 얘기지? 7분 문상? 아, 그게 빠졌다. 7분 문상. 그렇지. 더 우세해짐. 그 다음에, 그래. 그것도 넣어줘야 되겠네. 어. 음. 야, 어? 그치. 이렇게 된 거지. 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어, 일단 이 상황이 어땠냐면 9월 18일경 그 국정원 고소한 망치 부인 패소라는 그 패소가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패소 원인이 뭐냐면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근거 없다는 이유로 패소가 돼. 그러자 그때가 국정감사 기간이었고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들이 좌익 교수라는 것에 입증에 나서게 되고, 두 달 만에 좌익 교수는 11월 26일 기소가 돼요. 그죠? 그 다음 10월 12일 그 아주 자신감에 찬 박근혜는 국정교과서 강행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5일 날 국정교과서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16일 날 망치 부인이 거짓말 마라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 높다 선언, 17일부터 18일 미디어오늘 여론조사 결과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높다 발표. 그 11월 12일에 문재인 호남 지지율 5%라는 발표가 나고, 망치 부인 거짓말 마라 호남 조사하자 13일 날 문재인 호남 지지율 20%대다라고 다른 기관에서 발표. 14일 날 민중 걸기대회, 이때 폭력 시위 논쟁 일으켜 그런데 백남기 농민의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그 과잉 진압 여론이 우세해짐. 근데 마침 이때 그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하게 되고 새누리당의 그 김무성 일당들이 나타나서 자기네들이 정치적인 장자다 이렇게 주장했더니 김현철이 적자가 면회 한번 안 오냐 해가지고 쭈그려지고, 민주화운동 과정이 재조명되면서 박정희의 독재가 재조명되고 역사 바로 세우기가 업적이 재평가되면서 이 그런데 박근혜가 7분 문상을 하고 국가장인 장례식에 자기 해외여행 준비해야 된다면서 불참을 했어요. 이래서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더 우세해지고 지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 타오르게 되는 거야. 그런 와중에 좌익 교수가 기소되게 되고, 29일에 안철수가 좌익 교수가 기소됐는데, 이때 이제 망치 부인은 일관되게 야권의 야권의 통합으로 강한 야당 운동 주장. 그런데 안철수가 29일 날 혁신 전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자 역풍 불기 시작했고, 네티즌 대동단결해서 안철수를 비판했다. 12월 1일부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죽이기 여론몰이 조계사 신도의 사건이 발생했고, 그런데 12월 3일 법원이 민중 총궐기 경찰의 불허 방침 부당하다 판결. 12월 5일에 2차 민중궐기 대회에서 평화시위 인증, 과잉 진압이 확증. 그 다음에 12월 7일 자진 출두하는 한상균 위원장을 박근혜 정부에서 체포. 12월 13일 안철수 탈당 기자회견, 비판 댓글 화산처럼 분출. 12월 14일부터 16일 세월호 청문회. 그 다음에 12월 16일에 새정연 온라인 입당 하루 만에 2만 돌파. 12월 16일에 문재인 선언이 있는 거죠.
어때요? 제가 너무나 지금 벌어진 일을 제가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보고 있나요? 12월 27일이 복면 그 아이스는 맞다니까. 아이스리라는 발언이 맞고요. 그 도리어 우리가 몰랐던 거야. IS를 아이스라고 한 게 아니라 IS는 이슬람 국가를 말하고 아이슬이라고 박근혜가 말했어. 그러니까 박근혜가 잘못 말한 게 아니야. 이건 박근혜 아이스 발언 얘기하는 거 우리가 무식한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박근혜가 아이슬이라고 얘기했어. 그게 뭐냐? ISIL이라는 그 이슬람 과격단체라는 표현이고 그게 공식적 표현이에요. 예. 그 다음에 11월 27일에 복면금지법. 그렇지. 그거 하나 추가. 자, 아이스라고 무식해서 발언한 게 아니라 IS라는 말은 그냥 이슬람 국가를 얘기하는 거라 지금 그 테러 단체를 IS로 부르면 안 된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에요. 오바마의 주장. 그래서 이슬람 과격 단체 ISIL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박근혜도 아이슬이라고 부른 거예요. 박근혜도 아이슬이라고 부른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9월부터 9월 17일부터 그러네. 9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난 3개월 동안의 2015년 3개월사를 정리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제가 이건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9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소유죄 얘기는 저기 뭐 한상균 위원장한테 소유죄 주장한 거잖아. 혼이 비정상 발언은 언제예요? 그동안의 박근혜의 어록을 정리해보면, 그동안 박근혜의 어록을 정리해보면, 박근혜는 뭐라 그랬어요? 뭐, 혼이 비정상이다. 그게 아마 11월 말일걸? 그죠? 그때 10월 말부터 11월까지, 그 11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새누리당과 박근혜 망언이 뭐냐면, 역사 교과서를 제대로 안 배워서 혼이 비정상이 된다. 이게 박근혜 발언이었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 역사 편찬자 99.9%가 좌편향이다. 그래서 망치 부인이 주장한 게 뭐예요? 99.9%의 의견이 갖고 네가 다르면 네가 문제인 거라고. 99.9%가 같은 생각이면 그걸 상식이라고 부른다. 그게 우리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99.9% 얘기 사라졌어. 혼이 비정상이라는 얘기도 전부 다 이제 그 반사가 된 거죠. 네. 그 외신들이 14일에 그 백남기 씨, 그렇지, 그것도 넣어야 되겠다. 14일에 그 백남기 씨 백남기 농민 그 사건을 전하면서 외신들이 지난주까지 굉장히 비판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던 거,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일이 여기까지 온 거야. 자, 여기까지 이제 지금 3개월을 정리했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안철수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 트위터에다가 65년 건국 65년이라고 썼던 내용, 그게 또 올라왔고, 그 다음에 미디어오늘에서 작년에, 이게 중요한 거야, 작년에 미디어오늘에서 기사가 났어. 안철수가 옛날에 기업을 운영하던 시절에 그 노조가 생기면 어떡할 거냐 했더니 회사 접어야죠 라고 했다는 말이 미디어오늘 작년 기사로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그 내용이 다시 막 회자가 되는 거야. 그죠? 뜬금없이 갑자기 옛날 기사가 막 회자가 됐어요. 왜 그게 회자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박근혜 노동학법 때문에 안철수 발언이 주목을 받은 거야. 그러자 안철수가 지금 뭘 했다. 작년에 기사 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잠깐만요. 혁신하겠다 탈당한 안철수 첫걸음은 명예훼손 소송? 노조 생기면 회사 접어야지 과거 발언 기사에 법적 소송 검토.
최근 새정치연합을 탈당 선언하고 무소속이 된 안철수 의원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는 등 비판 여론을 입막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3월 25일 딴지일보 박성호 씨의 글을 인용 보도했다. 해당 글에는 안 의원이 안랩 CEO로 재직할 당시 노조가 생기면 회사 접어야죠라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박 씨의 블로그 글 안철수의 미래에서 사내에 구성된 소규모 그룹과의 간담회에서 안랩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던 시점에 나온 질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질을 인용하며 사회 지도자로서 노조 설립에 대한 부정은 아무리 CEO라고 재직할 당시 일이라 하더라도 비난받을 수 있는 충분한 대목이라고 평가하며 안 의원의 노동관을 도마 위에 올렸다. 누가 잠시만.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 미디어 오늘의 작년 4월 기사를 인용하며 본지는 이를 인용하며 이렇게 이제 그 안철수를 비판했는데 본지의 보도는 16일 오전 국민일보가 온라인으로 다시 소개하면서 회자됐고 이에 안 의원 측이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안 의원 측은 김태형 보좌관은 16일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이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본지와 박 씨를 비롯해 재인용 기사, 공유된 페이스북 등과 관련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소송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씨는 16일 블로그 글은 노동에 대한 정치인 안철수의 관점을 묻는 취지라며 당시 제보를 받고 쓰게 됐고 제보자에게 인용 허락을 구했다. 제보자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전제로 인용을 허락했다고 했다. 그는 제보자는 안랩에서 오랜 시간 근무했었고 글을 쓰는 시점에는 안랩을 그만둔 상태였다며 제보자와 안 의원과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보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좌우지간 이걸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미디어 오늘의 기사가 난 거는 작년이잖아요. 그죠? 미디어 오늘의 기사가 난 건 작년이야. 근데 이걸 국민일보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그 기사를 인용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안철수가 알았다는 거잖아. 아니 그렇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었으면 작년에 했어야지. 작년에 했어야지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거를 왜 고소를 하냐고. 원글을 쓴 사람을. 그러면 이제 이 기자는 이런 경우에는요. 이 기자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어요.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왜냐하면 제보를 받았고 그 제보 내용을 2번, 3번 확인하고 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제보자가 어떻게 하면 증인으로 나서버리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안 돼. 그러면 이 재판은 결국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문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가 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건 지금 여론이 자기한테 너무 안 좋다라는 걸 인증하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거기 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근데 한번 소송을 해보라고 그래. 소송을 해보면 이게 지금 아마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된다면 더 부끄러워질걸? 그렇잖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이걸 소송을 해서 만약에 그런 판결이 난다면 안철수 입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길 바래. 예. 그럼 이제 저 기자도 나랑 같이 연대를 해야 돼. 우리 사실적시파가 하나 생기는 거야. 언론인 사실적시파가 생겨서 이 소주 한잔 해야 되겠어요? 예. 자, 좌우지간 지금 일이 그렇게 되고 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문용식 선배가 올 때가 됐는데요. 그 전까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뭐냐? 안철수 첫걸음 명예훼손 소송. 그래,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미디어 오늘 기자가 처벌을 받나 안 받나, 대한민국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두고 보자고요. 그죠? 예. 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재외 한인 동포들이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얘기를 해오셔가지고 오늘 공식적으로 얘기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총선거에 해외 교민들도, 해외 동포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국적이 아직 한국인 사람들. 그 누구냐면 영주권은 있지만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있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영주권은 있지만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그럼 영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매번 비자를 받아야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나라에 언제까지든 머물 수 있는 게 영주권이에요. 그러면 시민권은 뭐냐면 그 나라 국적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 나라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제외 동포 중에 해외에 있는 한인들 중에 영주권은 그 나라 영주권은 있지만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국적이 한인이야. 한국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국적이 한국인인 사람들은 내년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내년 총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사관에 들어가서 보시면 각 지역의 대사관에 들어가서 보시면 2월 달까지 그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 달까지 제외 한인들이 그 투표인단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건 그 뭐라 그러나 신청을 해야 투표권이 생겨. 왜냐하면 그 외국인이 누가 얼마나 나와 있는지 외국 공간이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투표권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돼요. 제외 한인에 신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2월 달까지 신청이 되면 2월 며칠까지니까 그 정확히 그 날짜 좀 알려주세요. 예, 가만 있어 보자. 제외 한인 투표 그 많은 분이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네, 검색을 해볼게요.